자, 먼저 요구 분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분석 단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인 패디 모형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구 분석은 그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A의 단계, 그러니까 분석의 이제 단계에 해당하는데요. 분석 과정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P, 기획의 단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기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괜찮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가 현장의 상황에 잘 맞는지, 또 잠재적인 학습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내용인지, 그리고 실행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필요한 내용인지 등등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하고 또 잘 정착할 수 있게 만들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게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프로그램을 적용할 대상, 그리고 기관, 또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조사를 통해서 자료들을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 조사를 위한 단계가 바로 분석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의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될까요? 먼저 다양한 요구들을 조사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요구 분석을 하는 이제 과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잠재적인 학습자들을 조사하는 학습자 분석도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다양한 환경을 조사하는 환경 분석이 있는데요. 환경 분석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기도 해서 다른 말로 상황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 분석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과제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고 난 후에 하게 되는 우리가 흔히 숙제라고 하는 홈워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과업 또는 업무, 영어로 하면 이제 태스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과제 분석을 다른 말로 업무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구 분석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일단 요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것 또는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흔히 need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요구죠. 이때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주체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집단이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이나 집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될 수도 있죠. 그것도 아니라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일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요구를 다 반영시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에 맞는 요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조사하려면 일단 어떤 요구들이 있는지 대상을 정해서 요구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를 기초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을 하면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수집하는 방법, 이제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걸 분석 도구라고 합니다. 이런 분석 도구로는 이제 도구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설문지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면담을 한다거나 관찰을 통해서 요구를 수집하기도 하고요. 또 테스트를 통해서 요구를 찾아내거나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기록물 또는 문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요구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 분석의 절차와 분석 도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 분석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분석의 절차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구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세운 대로 실행을 하는 단계,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이제 요구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계획의 단계부터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분석의 계획의 단계에서는 일단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 명에게 요구 분석을 응답을 찾아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의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래서 요구 분석 도구는 뭘 사용할 것이고, 또 뭐 이제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고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낼 건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차례차례 할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석 도구를 선정하는 것도 요구 분석의 계획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요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 분석 대상들에게 어떤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우리가 찾아낼 것이냐,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구 분석의 계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 계획 단계에서는 모두 다 중요한 단계이지만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요구 분석 실행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질적 자료, 그리고 양적 자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이제 요구 분석의 대상자들에게 응답을 이제 받아내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질적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질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응답을 할 만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면담이나 관찰을 통해서 요구를 조사하는 방법이 바로 질적 자료 수집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자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는 관찰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질적 자료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응답이 질적으로 우수한 응답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이제 요구 분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 내용이 일반인들이 대답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질적 자료를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소수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질문을 받게 되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 질적 자료 수집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서로 회의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응답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질적 자료 수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양적 자료 수집도 있습니다. 양적 자료 수집이란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많은 응답을 수집해서 요구를 조사하는 방법이 바로 양적 자료 수집입니다. 자, 여기에서 차이점은 질적 자료는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하는 질문이지만 양적 자료는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양적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응답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질문 내용도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들이 많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죠. 자, 예를 들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자, 이런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일반적인 질문은 누구나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음악
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어. 또는 미술이나 공예, 또는 연극, 영화, 만화, 또 뭐 무용, 사진, 뭐 영상,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는데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적 자료와 그러니까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 수집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던 질적 자료 수집을 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적 자료 수집에서 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 1은 현장에서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좋다. 전문가 2는 융합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문가 3은 융합 프로그램을 했더니 참여자들에게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이 향상이 되었다. 이 전문가들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내용의 응답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문화예술교육사라든지 예술단체의 장, 진흥원 담당자 모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가지고 결과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적 자료의 이해도 있었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1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중에 음악은 음악 분야에 참여하고 싶은 분야는 사람들은 500명, 미술 분야, 애니메이션, 연극 쭉 사람들이 원하는 분야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응답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이 음악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양으로 이제 채점을 하는 거죠. 양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자료들, 이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원인이 무엇인지, 이 결과를 통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기 위한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구 분석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분석 도구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설문지법, 그리고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요구를 찾아내는 면담법과 초점집단 면담법,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알아내는 관찰법, 테스트법, 비형식적인 대화와 각종 기록 및 문서를 통해서 요구를 찾아내는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구조사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설문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미입니다. 설문지법의 의미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진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가 대답을 기술하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의 또는 이제 기관이나 시설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자, 이 설문지법의 특징은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알아낼 때 아주 적합한 방법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설문지는 많이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의 응답을 찾아내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해서 그 중에서 많은 응답의 선택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지는 여러 개의 유형이 있는데요.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문지의 유형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조적 질문지와 비구조적 질문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구조적 질문지라고 하는 것은 미리 반응이 나올 만한 여러 개의 선택지를 제시를 해주고 그 중에 선택을 하거나 서열을 매기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질문지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폐쇄형 질문지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비구조적 질문지는 자유반응형으로 응답자가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답을 하나씩 고르는 거고 비구조적 질문지는 주어진 대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쓰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 질문지를 폐쇄형이라고 한다면 비구조적 질문지는 개방형, 어떤 대답이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구조적 질문지는 객관식, 비구조적 질문지는 주관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문지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는 총 6단계에 걸쳐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1단계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누구로부터 무슨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죠.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결정을 해야 이제 구체적인 이 설문지를 만드는 목적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효과적인 문항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효과적인 문항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 효과적인 문항을 작성하는 것이 설문지 작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문항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질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질문의 순서, 그리고 질문의 형태,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지의 내용은, 자, 여기 보시면 특정 문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응답자의 느낌이나 동기를 묻는 내용, 그리고 응답자에 대한 기본 정보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질문지의 내용을 결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응답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의 수와 순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설문지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 몇 분 이내에 설문지를 응답을 다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수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질문이 너무 어렵다든지 그래서 답을 쓰기가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면 사람들이 설문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고 오히려 응답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의 수와 순서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의 수는 3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 최대 1분으로 이제 응답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최대 30문항 이상이 되면 안 좋겠죠. 그래서 한 30문항 안쪽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순서를 결정을 할 때도 답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은 앞부분에 배치하고 민감한 질문이나 아니면 이제 주관식으로 이렇게 개방형 질문으로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은 뒤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순서를 결정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것도 필요하고 질문과 질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묻고 특수한 것은 뒤에 묻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제 척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일한 척도의 문항들은 이렇게 모아서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척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보셨을 테지만 문제를 이제 답을 봤을 때 뭐 매우 안 좋다, 안 좋다, 중간이다, 좋다, 매우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문항들을 봤을 겁니다. 그게 이제 척도의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배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항의 길이, 유형에 따라서 변화 있게 배열해서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리고 신뢰도를 묻는 질문들은 따로 분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의 형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질문의 형태는 이렇게 자유응답형, 양자택일형, 다지선다형, 평정척도형, 체크리스트형, 절충형 이렇게 이제 질문의 형태가 6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응답형입니다. 자유응답형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관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 양자택일형은 예스와 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아니요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양자택일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지선다형이 있는데 다지선다형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다지선다형. 우리가 흔히 객관식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지선다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정척도형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이렇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이런 순서대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이제 평정척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형의 질문을 만들 경우에는 1번이 부정적인 것이고 5번이 이제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문제에서도 1번은 부정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1번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였는데 그 다음 문제에서는 매우 만족 이렇게 긍정적인 것부터 답이 나오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조금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체크리스트형입니다. 체크리스트형은 이제 마치 객관식처럼 보이지만 객관식과 다른 것은 객관식에서는 우리가 다지선다형에서는 하나씩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체크리스트형에서는 모두 이렇게 여러 개를 체크할 수 있다.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형과 다지선다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절충형은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여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문화예술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1, 2, 3, 4, 5, 6번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자신이
알게 된 그런 내용이 요 내용이 없다면 자신이 직접 여기에다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절충형의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문항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질문에 사용되는 용어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집단 수준을 고려해서 용어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용어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읽던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야 사람들이 설문지에 응답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쉬운 용어, 그리고 짧고 간결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문항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효과적인 문항을 작성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시문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지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다음에 1번에서 5번까지 문항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 사항에 부의표하거나 이제 응답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나오는, 이것이 이제 지시를 내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에 대해서 뭐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관식으로 답을 쓰는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지시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지시문도 여기 있죠. 다음에 6번에서 10번까지 문항은 프로그램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 사항에 부의표하거나 응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시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시문의 예시가 또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귀하는 지역 주민의 유대감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양자택일형으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와 관련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없다와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있다와 관련한 문제는 그 다음 문제로 계속 이어가면 되고, 없다일 경우에 응답이 없다일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요 밑에 있는 질문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7번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지시문을 따로 제시를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지시문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문을 작성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인사말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문지에 응답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땡땡 문화예술교육센터입니다. 라고 하고 이 설문지를 만든 목적, 그리고 어떤 응답을 듣기 위한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언제 이 설문지를 돌렸고 또 감사의 말도 이렇게 전하고 또 이 설문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연락처도 되어 있고 또 이제 익명 처리되어서 비밀이 보장된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사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설문지에는 이 인사말이 가장 먼저 앞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중한 말투를 사용해서 인사말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효과적인 질문도 만들고 지시문과 인사말도 만들었다. 그러면 설문지는 거의 다 작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이 바로 질문지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표지 인사말에 목적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대상이 적절한 용어가 사용이 됐는지, 응답해야 되는 이유와 감사의 표현, 보낼 주소, 또 이제 설문 대상자로 뽑힌 이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잘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하나씩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또 지시사항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적절하게 다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질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내가 제대로 질문도 만들고 지시문도 만들고 인사말도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문지를 완전히 체크까지, 마지막 체크까지 마쳤다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이 설문지가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당성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게 되냐면 이제 1차적으로 만들어진 설문지를 교육 전문가나 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설문을 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설문을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좀 잘못된 문제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대부분 설문지를 만든 사람이 하지 않고 이렇게 교육 전문가나 교육 담당자들, 설문지와는 상관없는 이제 내용에 사람들이 점검을 해야 틀리고 좀 어색한 부분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지를 만든 사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또 설문지 내용의 응답 중에서 응답 내용이 모르겠다 또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으면 질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내용을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지의 타당성은 교육 전문가나 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질문 내용에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설문지는 총 2번에 걸쳐서 작성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